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나왔는데 수요자들이 보통 나는 얼마를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서 얼마 이익 봤어요.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주식도 마찬가지로 승리 마케팅, 성공 마케팅 이런 것에 굉장히 막 열광을 했는데 열광이 나은 게 뭐냐면 영끌이거든요. 주식도 영끌하면 다 망가지고 부동산도 영끌하면 다 망가졌어요. 수요자의 시선에서만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공급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 수 있다. 우리 신사임당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왜 앞에 앉아있는 작가분 또 PD분들이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신사임당 이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용호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서울 시내 중에서 이제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보니까 특히 잠삼대청, 특히 잠실 쪽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해제하기 전과 해제 후에 재지정되기 전까지 요때 타이밍이 한 6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어디선가 풍선 효과처럼 뭐가 하나 터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대, 가격이 올라간대라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장이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살짝 더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을 보면 3월 말과 4월 초가 0. 몇 퍼센트 이렇게 0.12% 다들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사실 6월 달에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해제가 되는 내용인데 굳이 급하게 2월 달에 이걸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지금 또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수요, 공급, 그리고 뭐 금리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 얘기인데 이보다 더 앞서는 게 이제 심리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상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더 뛸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지금 특히 21년, 20년 이럴 때 샀던 분들은 다 고점에 샀거든요. 23년도 그렇죠. 24년도 그렇죠. 25년도도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는 뭐 한 40%, 30% 이상 하락 거래된 가격에 최근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고점에 다들 사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뭐 집이라는 걸 빨리 사서 이익 보고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자산 형성해서 자산이 깎아먹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GDP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준이라면 이 가격이 계속 뭔가 받쳐줘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2% 성장했다면 작년보다 2% 성장한 거예요. 3% 성장한 거죠. 성장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면 이제 역성장이라는 건데 이것처럼 집값도 계속 상승시켜야 구매하신 분들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산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에 너무 고가의 집들에 올라타신 분들이 영끌로 경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즈음에 굳이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줘서 갑자기 판도를 바꿔놨을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6월 달에 해제되면 그때 가서 재지정만 안 하면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 거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아마 뭔가 있겠죠?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물가 상승분보다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소득 대비 너무 급등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게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도 안 낳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한대요. 돈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돈 쓸 돈도 없는데 집값만 계속 뛰면 인구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뭔가 부양책을 써서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처럼 집값이 꼭 폭락해 봐야 이게 정신을 차려서 그때 되면 아 잘못했구나 라고 할 건지. 근데 또 그때 가면요 지금 이렇게 정책을 부양책을 썼던 정책가들은요 이미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 아니에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 4월 달이 시작되고 또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의 국면에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막 또 생겨나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들썩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전국의 집값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을 0.9% 전망했고요. 원래 우리는 1.9, 1.8, 1.6, 1.5, 1.4 이렇게 계속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오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24년에 초반에 25년의 경제 성장률은 2.2%, 2.4%를 예상했는데 웬걸? 지금 0.9%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0.9%도 어쩌면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도.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은 받쳐주질 않고 여러 가지 취업난 또 일자리가 또 지금 미국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또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만약에 이번 조기 대선이 끝나고 또 한 번 급등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터질 때가 됐다라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뭔가 빚이라는 것도 내가 금융 체력이 감당이 될 때 빚을 내는 건데 또 빚을 왜 내냐면 분명히 내가 빚을 이만큼 내서 이 가격에 샀는데 누군가는 더 많은 빚을 내서 여기서 사줘야만이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빚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거 결국 누가 사줍니까?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야, 서울 한남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뭐 200억에 팔린다더라. 뭐 반포 원베일리는 70억 찍었다더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이 있고 중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평균을 돈 많은 사람에 빗대가지고 이 사람이 70억 주고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샀으니까 거기서 뭐 한 10분밖에 안 떨어진 여기는 50억은 가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다. 제 재산을 얘기할 때 저와 이재용 회장님의 재산을 서로 반반 나눠서 나누게 하면 이게 평균값이 나옵니까? 이재용 회장님과 저하고 둘이 합쳐서 평균값 따지면 저도 재산이 몇 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계속 거품을 더 물고 일어나서 지금 어디론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렇게 또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특히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요즘 부동산 PF도 안 됩니다. 재건축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진행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고 일기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이 이게 선도지구라고 하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느냐, 재건축을 할래 안 할래, 이걸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돈 때문이죠. 이 돈이라는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5, 60년 역사만 보더라도 그 시대에 계속 거품을 물고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문제인 게 이제 인구 절벽에 진짜 딱 맞닥뜨렸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유명한 셀럽들이나 또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끝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인구 절벽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 가능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뭐예요? 소비 활동 인구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누가 사죠? 이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잖아요. 심플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심플한 걸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여기다 뭘 공급자들이 더 보태냐면 주요 입지, 서울 이 지역은 더 뛴대. 이걸 계속 뉴스에 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완판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단어를 쏟아냈냐면 얼죽신이라는 단어를 또 마케팅 용어로 썼어요. 얼어 죽어도 나는 신축이다. 오, 진짜 그런가 보대? 신축 가니까 좋던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끔 나는 받아야 돼. 나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 쟤도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거, 이게 바로 그 공급자들이 뿌리는 뉴스에 의해서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뉴스의 괴리가 큰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뭔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망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납니까? 당연히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개발을 성공해서 이윤을 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괴리된 뉴스, 오정보로 나오는 뉴스들을 마치 이게 그렇대 라고, 그 뉴스도 사실은 광고잖아요. 우리가 소셜에 올라오는 뉴스들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살기 좋대, 어디가 새로운 도로가 뚫린대,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대, 뭐 이런 거 다 광고거든요. 그리고 GTX 어디가 그렇게 빠르대, 생활이 편리하대, 몇 분이면 간대, 그리고 거기 가면 오피스텔이 새롭게 분양하는데 너무 좋대, 뭐 이런 거 다 광고잖아요. 그 신문 기자들이 그거 돈 안 받고 그냥 안 써요. 그거 왜 씁니까? 다 그럼 신문사는 뭐냐? 신문사도 그걸 또 수익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도 물론 망하면 안 되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언론사도 기자 활동을 하려면 언론사에 수익이 있어야 월급을 받아가면서 언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런 그 논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아 정말 이걸 활자가 찍힌 대로 그대로 믿으면 부동산으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뉴스를 냈을까를 고민하면 보입니다. 아 여기 미분양 나겠구나. 아 여기 좀 있으면 할인 분양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쫓아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적절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급자의 시선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나왔는데 수요자들이 보통 나는 얼마를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서 얼마 이익 봤어요.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승리 마케팅, 성공 마케팅 이런 것에 굉장히 막 열광을 했는데 열광이 나은 게 뭐냐면 영끌이거든요. 주식도 영끌하면 다 망가지고 부동산도 영끌하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의 시선에서만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공급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 얘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사실 공급자의 마인드는 결국 수요자의 심리를 움직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말씀하신 공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공급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자, 시행업자, 시공사, 또 부동산을 뭐 상담하거나 이런 거 다 공급자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수요자고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 공급자라고 보면 되는데 꼭 뭐 시행사, 개발사나 또 시공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만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공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소도 자영업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거기도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그것도 시장에서 공급으로 쳐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 신규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아파트가 부족하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 차이를 몰라요. 신규 아파트라고 꼭 집어서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은 공급이 안 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공급이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급되는 이게 바로 가장 싸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와 최고 싸 지금이 가장 싼 거야 더 올라간대 실제로 그렇게 댓글 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우상향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상향한다고 해서 어디를 추천하면서 무조건 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공급자일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신의 영역인데. 주식도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언제 내려가는지 알면 누구나 다 성공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의 99.9%가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걸 몰라서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도 이게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머리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2009년,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졌을 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40% 폭락했을 때 2009년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또 좀 줄었어요. 조금 줄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이게 더 내려간대 라고 하는 인식에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간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안 사신 분들이 있고 야 40% 정도 내려왔으면 이건 뭐 엄청난 하락인데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신 분들 그분들은 또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분들이 볼 땐 계속 우상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꺾어질 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게 한 5년 6년 7년 8년 가면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인고의 시간이 그리고 돈과 이자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를 잘 조율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선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너무 친절하면 저렇게 친절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뭔가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 표용 씨 아니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팬이에요. 하다가 사인 이렇게 하면 왜 글씨가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사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뒤에 숨은 뜻이 뭘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왜 이 글을 썼을까?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직접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제가 나름대로 하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 23년, 24년, 25년도 마찬가지로 탐구하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년은 좀 특수 상황이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정책을 만드시는 집단이 이분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존에 있던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만드니까 어차피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전 정부의 일을 지금 새로 태어나는 정부는 지우려고 해요. 정책이고 뭐고 좋은 건 계승을 하겠지만 좋은 거를 계승하려는 게 더 많다면 왜 비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25년이잖아요. 25년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24년에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24년, 25년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상고하죠. 초반에 좀 올랐다가 하반기에 많이 내린다. 특히 25년과 26년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서는 0.9라고 하고 우린 스스로 1.4, 1.5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두워요. 경제 성장률이 0.9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잘 다니던 은행원도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성장률 2%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1% 아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뛰는 게 뭐가 있죠? 뛰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하고 아파트값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값 뛰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심장이 뛰는 거야. 과연 이 아파트값, 특히 부동산값이 이렇게 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25년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취소하고 대출을 늘려주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라. 미국이 내리든 말든 내려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값도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올해 2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 경매조차도 이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종시 집값이 좀 많이 얼어붙었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얼어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년, 21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가장 많이 뛰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장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쭉 가다가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는 이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20년에 세종시 천도설처럼 혹시 또 세종에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국회 이전 얘기가 나오면 얘가 또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게 다 걷어들이고 없어요. 세종시가. 그리고 호가를 다들 올려서 다시 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최근 거래를 보니까 거래는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전고점보다 좀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갑자기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25년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세종시도 국회 이전 얘기 다시 나오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오면 다시 초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이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계획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대로 이전을 다 하고 뭔가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던지는 건데 그 던질 때마다 집값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다시 또 21년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동안 최고점에 사서 탈출 못하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 자리에 더 비싼 가격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산 분들은 어쩌면 진짜 오랫동안 집을 못 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겠죠? 집을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집을 사느냐 뭐 좀 떨리지만 집을 뭐 사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베팅을 한다는 표현을 우리 지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가 베팅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걸 투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팅을 한다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실거주 위주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뭐 3주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서 결국 서울 아파트가 좀 견고해진 것도 있고 수도권에 입지 좋은 데는 또 더 견고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집중이다. 우리 왜 좀 경기가 불안하고 뭔가 좀 어두우면 금값이 뛰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값이 어떤 주요 지역에서 뛰는 이유는 얘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처럼. 그래서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고가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이걸 또 사줄 거다. 비싼 가격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집값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방의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는 특히 지방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중국은 넓은 땅에 아파트 6,000세대를 지어요. 분양했는데 얘가 분양이 안 돼. 그럼 길 건너 여기에 7,000세대를 또 지어요. 근데 얘가 분양이 또 안 돼. 그럼 저쪽에 길 건너에 또한 5,000세대, 6,000세대를 또 지어요.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럼 저쪽에다 또 지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시행사, 개발업체 많이 들어봤죠? 비구이 아니라 헝따 이런 대규모 업체들이 또 소형업체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개발사들이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그럼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 개발자들이 낸 사용료, 또 나중에 분양받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계속 내겠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복지기금으로 쓴다거나 세금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든 말든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고 짓게 한다는 거죠. 아니 저쪽이 어떻게 저기다가 아파트를 저기다 지으면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고 어떻게 다니지? 그런 데다가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국도 타고 쭉 저기 올라갔더니 도로가에 아파트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좀 높은 분한테. 아니 여기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냐 그랬더니 아유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 다 들어와서 분양받고 다 살아. 인구 늘어나면 좋지 뭐. 그러니까 아파트 늘려서 인구 늘릴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끌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중국이랑 다를 바 없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 공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좀 특수해서 안 그래?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급자예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